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가 두 나라 경제 모두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고강도 메시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어떤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철회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여기에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재차 강조했죠. 네, 일본의 조치가 우리 경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으로 시작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으로 규정했고, 이에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자립을 위한 국산화도 재차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계획은 뭡니까?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경 증액안 1,200억 원에 대해서는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당청 연석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강경 대응 원칙을 재차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추가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은 뭔지 안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일본의 추가 보복 분기점은 오는 18일. 앞서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날까지 우리 정부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일본은 추가 보복 카드를 빼들 수 있습니다. 더 큰 고비는 다음 달 중하순에 있습니다. 일본은 우방국 명단에서 한국 배제를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1,100여 개로 늘어납니다. 우리 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투트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을 직접 압박할 반박 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서는 일측 의견 수렴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회 압박을 위해서 다음 주 세계 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를 통한 국제 여론전도 준비 중입니다. 다만 일본도 맞대응에 나선 점을 감안하면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일본도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나올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어떤 그런 판세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일본의 예고된 추가 수출 규제를 막을 수 있을지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불화수소 같은 일부 소재의 일본 외 공급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선 발등에 떨어졌던 불은 끈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이어서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이 나오자 삼성전자는 여러 경로로 시장에 남아있던 불화수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재고량과 합하면 당장의 생산 차질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산 문제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몇 번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나름 대비를 하고 있었을 테고요.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업체들은 사실 없고요. 국산 불화수소가 투입되고는 있지만 일부 공정에만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중국과 대만에서 불화수소 공급처를 발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존 생산 라인에서 불량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3개월 필요합니다. 3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구할 수 있는 모든 공급자들의 것들을 샘플 받아가지고 테스트는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첨단 EUV 공정에 들어가는 종류만 일본에서의 통관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파운드리가 됐든 차세대 메모리가 됐든 패턴 사이즈가 작은 7나노 이하급에서는 지금 예정대로 원활하게 R&D를 수행할 수 있는데 좀 지장을 줄 수 있는 거기에 딱 맞는 PR을 좀 제한을 받는 상황. 삼성전자로선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차세대 산업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국산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지적이 지배적인데요. 취재기자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국산 소재가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네, 이 반도체 업계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감지하고 올 초부터 국산 제품 도입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최근 러시아가 한국 측에 제안한 불화수소보다 이 국산 불화수소 생산 확대를 더욱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병행해야 안정적으로 반도체 소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시작은 이미 몰고는 텄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인 국산화가 정말 가능한 겁니까? 일단 현실적으로는 갈 길이 멀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재가 된 일본의 제품은 현재 한국이 대체하지 못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생산 라인 투입도 아직은 단순한 테스트 과정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당장 100% 국산화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국산화가 어려운 이유로는 일단 기술적인 부분과 높은 건설비, 개발비 등이 꼽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 차원의 인재 양성과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의 전후방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삼성전자가 이 제재 품목에 대해서 긴급 물량을 좀 확보한 걸로 알려졌어요. 네, 일단은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거래처의 해외 공장 물량을 우회 수입하거나 아니면 대만 같은 이 다른 국가 거래처로부터 확보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확보한 물량은 당장의 생산 차질을 막을 수 있는 적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서 물량을 직접 확보한 것은 아니며 확보량도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삼성이 이 단기적으로 뭐 발등에 불만 끄는 게 아니고 일본 제재 장기전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일본의 이 수출 제재가 강화될 경우에는 첨단 소재와 전자, 통신 등 이 다른 품목에 대한 수입이 까다로워질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삼성전자의 TV, 스마트폰 생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 경제를 가로막았다는 표현이 전방위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직급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모두 관심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가장 큰 질문은 뭐가 괴롭힘에 해당될까일 텐데 법적으로 괴롭힘이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위, 그러니까 직급이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숫자가 많다든지 나이가 더 많다든지 아니면 아예 업무 특성상 권한이 좀 더 강하다든지 하는 모든 관계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먼저 근무 환경 악화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장이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벽 보고 근무를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또 피해자의 고통 같은 경우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고통이 더 우선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다가 상사에게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게 과도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뜻인데요. 여기가 이 세 가지 규정, 그 세 가지 요건 중에 가장 애매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과도한 건지를 좀 보면 우선 폭행이나 따돌림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발생해도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두 번이면 참작되더라도 반복되면 문제가 되는 행위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폭언이나 욕설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심부름 또 과도한 업무 지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회식 자리에서 벌주를 마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심야 시간에 카톡으로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 모두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일부터 회사는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이제 부하 직원이라고 또 후배라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함부로 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건축 단지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 계획을 세워놓고 공사를 아예 시작한 곳들이 특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환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이주와 철거 작업을 거쳐 지상 공사를 곧 앞둔 상황. 이미 조합원 분담금과 이에 따른 일반 분양가를 어느 정도 정해놨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가 생겨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조합 전체의 불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하겠지만 이주 철거 작업이 60%가량 진행된 반포동의 이 재건축 단지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상한제로 조합원 손해를 보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 이주했죠. 사업비 빌렸었죠. 한 달 금융비용이 50억씩이에요. 죽어나 살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주 한 대는 수업할 수가 없어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철거가 진행 중인 강동구 둔촌동의 한 아파트도 분양가 책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소형 평형 단지는 선분양, 중대형은 후분양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단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매물을 찾는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서 이제 최고가에 근접하다 보니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투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양천구 목동과 같은 비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도 매수 문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여파에 재건축 단지들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변수 때문에 강남 재건축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한제 이슈에 남은 변수는 뭐가 있을지 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먼저 이게 최근에 서울 분양가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달 평균 분양가를 계산을 하는데요. 지난달 이제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 가격이 2,67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1년 전에 2,209만 원이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21%나 급증한 겁니다. 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제 보통 33평쯤 되는 새 분양 아파트라면 이제 1년 전엔 7억 3천만 원쯤 됐는데 지금은 8억 9천만 원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부로서는 뭐 분양가 상한제 확대의 좀 명분을 네. 얻을 수 있는 셈이 되는데 이 상한제의
기준을 얼마만큼 완화할 것이냐, 또 어느 아파트부터 적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하신 기준이 예전보다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제 전제 조건이 최근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을 물가 상승률 이상 등으로 낮출 것으로 보이고 보시는 것처럼 뭐 분양 가격, 청약 경쟁률, 거래량 역시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재건축 어느 단계까지 상한제 적용하느냐 여부도 큰 관심거리인데 만약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몇 개월간 유예 기간을 둔다 이런 조항이 들어갈 경우 앞서 보신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입주자 모집 전 아파트는 모두 해당된다 이런 조건이 붙을 경우 거의 모든 재건축 아파트가 해당이 돼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서 조금 뭐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 구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는 어떤 파장들이 오게 됩니까? 일단은 그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 이익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크게 낮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일부 건설사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는데 이 재건축 계약 당시 최저 일반 분양가를 정하고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 손실을 조합과 공동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경우 재산권이 박탈당했다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헌법 소원까지 제기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반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앞서 계산해 본 결과 상한제로 강남권의 이제 분양 가격이 지금보다 30% 정도 내려갈 경우 인근 시세의 절반 가격 정도로 분양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한제 적용을 정부가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몇 주간 이어졌던 이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세가 또 이어질 가능성도 있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 정부가 뭐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 3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은 40년으로 늘릴 가능성이 제일 커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가 크게 줄어드는데 지난해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28만 6천여 채인데 재건축 연한을 10년으로 늘려버리면 40년 이상 된 아파트 4만 9천여 채만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지금보다 더 무겁게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뒤 노동계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면 투쟁을 선언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먼저 민주노총의 불만이 좀 많이 커 보이는데 이 조목조목 불만을 위원회에 대한 불만을 제기를 했다고요. 네, 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사실상 삭감안이라며 최임위에서 사퇴하겠다는 강수를 던졌습니다. 예. 현재 최저임금 및 근로자위원은 총 9명인데 오늘 사퇴한 민주노총 측을 제외한 한국노총은 내부 논의를 거쳐 내일 거취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최임위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수정안을 요구하며 표결 강행을 압박했고 이후 결정을 늦춰달라는 요청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공익위원들의 일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했다며 오는 18일 예정된 총파업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이 내년 최저임금, 그러니까 2.9% 상승안인데 이 상승을 놓고 논란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한마디로 이 2.9%가 무슨 근거로 정해졌냐는 건데 그동안 숫자 끼워 맞추기 비판 속에서도 매년 인상률 산출 근거는 공개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익위원도 사용자 측도 그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정부에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결정한 대로 가게 된다면 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이 깨진 셈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지난 주말 문 대통령의 사과가 전달됐는데요. 예.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현 경제 상황과 고용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는 게 정부로선 부담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대통령 사과 외에 노동계를 설득할 마땅한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가 공급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량에 대응하려면 생산을 더 늘려야 하는데 노조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이 차량의 출고가 지연되면서 계약 취소가 늘고 있다고요? 네,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구매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고객이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팰리세이드의 국내 누적 계약 물량은 9만 6,600여 대에 달하는데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에서 차량 출고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면서 중도의 계약을 취소하는 고객이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여전히 3만 5천여 대의 물량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차질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노조와의 증산합의 문제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노사 단체 협약에 따라 신차를 생산하거나 공장별 물량을 조정하려면 노조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4월 3개월의 논의 끝에 울산 사공장의 팰리세이드 월 생산량을 6,200대에서 8,600대로 늘렸습니다. 노사는 지난 12일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울산 이 공장에서도 팰리세이드를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공장 노조 일부가 생산 물량을 나누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섣불리 공장 생산 라인을 늘렸다가 판매가 줄어들면 본인들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는 이번 주 다시 고용안정위원회를 열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권 코픽스 지수의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이 금리를 계산할 때 그동안 수시입출금 계좌 등 일부 계좌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은행의 금리를 낮췄습니다. 결과적으로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정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010년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 김모 씨는 당시 3.2%의 이자로 1억 9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매달 이자 비용으로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출해 부담을 느꼈던 김 씨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신코픽스 연동대출이 나온다는 소식에 대환을 고민 중입니다. 아무래도 매월 부담하는 부담액이 금리가 하향됨으로 해서 줄어드니까 5만 원에서 6만 원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올해 6월 기준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1.68%입니다. 은행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의 정기 예금, 적금, 채권 등의 상품의 가중평균 금리로 구하는데 여기에 금리가 낮은 예수금, 기타 차입금 등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금리가 낮아진 겁니다. 더 낮은 대출금리를 찾아 이동하는 차주들에게 대출 한도가 유지되는 점도 희소식입니다. 기존 차주들이 금리가 저렴한 대출로 갈아탈 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담대 이용자가 남아있는 주담대 잔액 내에서 새로운 코픽스 연동대출로 바꿀 경우 기존 대출 시점의 부동산 규제가 유지됩니다. 무조건 차주들에게 혜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담대를 빌린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차주들에겐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어 오히려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출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는 내가 남아있는 대출 잔액에 대해서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그 잔액의 한 1.2% 정도가 부과가 되거든요. 수수료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따져야 된다는 소리고요.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만큼 대출을 받고 3년이 넘었다면 대출을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 새 코픽스를 적용하더라도 이자 절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중 자금들이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몰리고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한 저축은행이 출시한 연 10%짜리 온라인 적금 상품이 불과 2시간 만에 완판돼 화제가 됐습니다. 선착순 5천 명에게만 판매됐는데 이날 접속을 한 이용자만 6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홍보 비용들을 좀 절감을 시켜서 고객분들한테 높은 금리를 제공해서 고객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좀 가져갈 수 있으시도록 이렇게 연 10%까지는 아니지만 5% 수준의 금융 상품에도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은 이달부터 연 5% 금리에 월 30만 원짜리 정기적금을 출시했고 하나금융투자도 1년간 매달 20만 원 한도로 연 5%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월 저축형 RP, 즉
환매 조건부 채권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 모바일 금융업체인 핑크가 통신사, 지방은행과 공동으로 출시한 적금도 연 5%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는 1년짜리 정기 예적금의 금리는 2% 안팎. 일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고금리 상품과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시중자금이 고금리 상품에 몰리는 것은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데다 최근 경기 상황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돼 가지고 국내 어떤 경제가 상당히 위축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금리 상품에 이제 자금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당분간 이 같은 고금리 상품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최근 한 달 새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은행 대출 연체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04%포인트,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일부 해외 국가에서 운전할 때 우리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조만간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이나 캐나다 등 67개국에서 우리 운전면허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이제까지는 영문 표기가 없어 대사관의 번역과 공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중부 내륙과 전북, 경북 내륙에는 시간당 20mm의 많은 비가 집중되기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전국 내륙에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비 예보도 있는 데다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며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30도, 대구는 31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 곳곳에서 열사병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보다 한 단계 내려간 경계 단계가 예상되고요. 대전과 광주, 대구는 위험 단계가 예상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야외 활동 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 24도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광주 32도, 대구 31도, 부산 27도로 낮 동안 무덥겠습니다. 수요일에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서 시작된 장맛비는 목요일 충청 이남까지 확대돼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